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법 강의하고 있는 박희용입니다. 공법의 희망, 합격을 향한 용기, 그래서 희용입니다. 공법이 이제 과목이 좀 어려우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문과정 때는 뭐 개념 정도 알고, 뭐 기본 틀 알고, 뭐 이런 정도로 공부했는데 1월부터는 이제 교재 좀 읽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수업이니까 공법이 어떤 과목인지 좀 잠깐 같이 살펴보고 공법 체계도 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33회 시험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뭐 특별한 분석은 아니고 난이도 이렇게 배분된 걸 한번 쭉 보면 시험 당일날 난이도를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문제 하나씩 검토해가면서 난이도가 상인지 중인지 한지 이렇게 쭉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를 좀 분류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상위 난이도가 17개, 중간 난이도가 9개, 하위 난이도 14개.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렵게 나온 거죠. 뭐 약간은 아니고 이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33회는 굉장히 어려웠고 반면에 32회는 많이 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이때도 이제 똑같이 시험 당일날 분석한 결과인데 상위 난이도가 12개, 중간 난이도 15개, 하위 난이도가 13개. 이렇게 이제 분류가 좀 됐습니다. 물론 약간 좀 상대적인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당일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33회는 굉장히 어려웠고 32회는 쉬웠어요. 그리고 난이도 차이를 보면 하위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없고 상위 난이도 여기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에 있어야 될 게 상위 난이도로 몇 문제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데 5문제 차이가 체감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몇 개 만나면 이제 풀다가 안 풀리면 넘어갔는데 또 안 풀린 문제 또 만나고 그래서 몇 문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좀 심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 멘붕이 오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하얘져 가지고 아는 것도 막 생각 안 나고 뭐 읽어도 잘 읽히지도 않고 뭐 이런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기 실력도 발휘 다 못하고 점수가 뭐 형편없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쉬운 게 항상 나오니까 시험에서는 요 쉬운 거를 잘 맞추면 점수는 나오는 겁니다. 쉬운 거 확실하게 맞추고 중간 난이도 해당되는 걸 좀 웬만큼 맞추고 어려운 거는 뭐 잘 찍고 이러면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공부 이렇게 이제 문제가 특히나 어렵게 나올 때는 전략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점수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공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략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33회가 이렇게 분석됐는데 시험 결과가 보니까 거의 이거 이제 거의 유사하게 시험 연수가 나왔어요. 이게 점수 분포도인데 이게 보통 이게 발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합격하신 분 중에 정보공개 총결 통해 가지고 점수 구간별로 분포도 이걸 받아냈어요. 그래서 공법 분포도를 보니까 70점 이상이 여기 한 1.2%예요. 70점 이상이 1.2%. 그러니까 문제 수로 보면 여기 한 열 몇 문제 되는 거죠. 열 몇 문제는 누구도 거의 못 맞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나 맞춘다 이런 한 문제 정도 맞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공부를 해도 많이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어차피 틀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걸 붙들고 굳이 뭐 공부할 이유도 없고 또 어려운 거를 문제 풀어봐야 못 맞추니까 쉬운 거를 중심으로 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틀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몇 문제 정도는 시험 보는 거의 누구나 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도 막 점수가 보면 약 300명 가량 점수가 9점 밑으로 9점 밑이니까 뭐 7.5죠. 그러니까 세 문제를 맞추신 분들이 일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공부를 뭐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거나 공법 전혀 공부 안 되고 이제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보면서 안 된 상태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풀었는데 뭐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일부 틀린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누구나 다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20점대 여기까지도 이제 웬만큼만 좀 공부가 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거 쉬운 거를 확실하게 맞추고 어려운 거는 뭐 풀 필요가 없는 거고 중간 난이도 이 문제 중에서 일부를 잘 해결하고 나머지는 그 찍는 것만 잘해도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도 많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공부 안 돼가지고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요. 확실하게 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풀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풀어보면 그 답이 안 찾아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런 식으로 풀리니까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약간 이제 멘붕 비슷하게 오면 막 쉬운 것 생각 안 나가지고 그냥 누구나 다 맞추는 이런 문제도 막 틀려버리고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게 되면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건 헷갈려서 틀리고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점수가 좀 잘 나오려면 쉬운 것만큼은 정확하게 풀고 또 어려운 거는 찍어서 몇 개 좀 더 맞추고 이러면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으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같은 실력인데 누구는 뭐 70점 나오는 거고 똑같은 실력인데 누구는 40점대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학습 전략은 난이도를 이렇게 좀 보면 상위 난이도가 있고 하위 난이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출제 빈도를 보면 뭐 자주 출제되는 게 있고 뭐 가끔 출제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누면 4개 정도 그룹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은 난이도는 높은데 시험은 자주 안 나오는 거. 이쪽 그룹은 내용도 쉽고 그 다음에 출제도 자주 되는 거. 당연히 공부는 요 D그룹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자주 나오고 내용도 쉬우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A그룹에 해당하는 거는 잘 나오지도 않는데 내용도 어려우니까 공부할 때 힘들고 막상 문제는 안 나오고 하니까 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다 빼버리고 내용도 쉽고 자주 나오는 거 여기다 이제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법에도 보면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것들 많아요. 그 도시개발조합 이런 거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정비사업조합도 계속 나오고 조합 같은 거는 확실하게 좀 해놔야 되죠. 근데 어떤 거는 그 기본서의 내용이 있지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그런 건 따로 공부할 필요 없다라는 걸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너무 어려우니까 나와도 어차피 못 풀고 또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사항이니까 굳이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정리해 드리는데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시다가 뭐 그런 걸 또 막 붙들고 공부를 하셔요. 그러다가 수업에 잘 안 들어본 거니까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꼭 가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는 거 보면 수업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거 이걸 붙들고 공부하다가 이제 질문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안 해야 되는데 왜 공부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드디어 나올 때 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뭐 그걸 막 붙들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뭐 드디어 나올 때 된 거 이런 거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거 나오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필요 없는 사항까지 막 붙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건 많아지고 그 사람의 능력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기억은 또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뭐 그냥 전체 내용이 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런 상태로 공부가 되니까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는 분류해서 D그룹 자주 나오면서 쉬운 거 이건 확실하게 하고 공부를 넓힌다고 하면 요 주변에 있는 거 그러니까 C나 B에 해당하는 이쪽 그룹 중에서도 뭐 요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이런 상들을 좀 추가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좀 비교적 쉬운 쪽에 해당되면서 빈도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이런 정도를 추가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쪽 A 그룹 쪽 이쪽으로 갈수록 이거는 공부할 때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빼도 공부 범위가 거의 뭐 엄청나게 줄어요. 뭐 기본서 내용이 한 뭐 8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싹 버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 중에서도 내가 공부할 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는 거 다 빼고 쉬운 것만 골라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 이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 보면 필수서가 다른 필수서에 비해서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기본서가 이제 거의 5분의 1 정도 줄은 거죠.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다 버리고 핵심만 딱 모아서 정리한 건데 교재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갖고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하시면 돼. 근데 이것도 다 못하면서 자꾸 그냥 이거저거 자꾸 보다 보니까 공부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그 기본서 한 번 읽을 시간에 이거를 5번 읽으면 그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딱 소화해도 그 좀 문제가 편하게 나오면 80점도 나오고 뭐 심지어 90점 넘은 분도 있었어요. 이 얇은 거 이거 공부해서. 요번에 무진장 어려웠었는데 그 점수가 그 77.5 나오신 분이 있어. 그래서 요것만 딱 붙들고 공부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엄청난 고득점이죠. 요번 시험 기준으로는 요번에 70점 넘은 사람이 1% 살짝 넘어요. 근데 77.5면 여기서도 이 끝에 가 있으니까 요 위에가 다 합해봐야 그 뭐 0.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80점 이상은 뭐 0.1%도 안 되는데 그 바로 밑에니까 뭐 엄청난 고득점 아니에요. 그분이 뭐 별다르게 많은 거 공부해서 그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필수서 내용 양은 적지만 누구보다 확실하게 공부하니까 여기서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뭐 다 맞추는 거고 그다음에 그 눈치를 좀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확실하게 되면 그래서 정확히 외운 건 아니지만 그 눈치를 좀 보면 아 이거는 틀렸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문제 몇 개 더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찍는 요령도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합니다. 문제 풀다가 아는 건 푸는데 모르는 건 이제 어떻게 찍어라 뭐 이제 이런 요령들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그런 요령에 따라 좀 몇 개 또 찍어서 몇 개 또 건지고 뭐 하다 안 되는 거는 한 번으로 딱 세우고 그러니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확실하게 다지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기본도 제대로 안 됐는데 공부 범위만 막 벌려놓으면 그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항상 요 정리된 기억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양이 막 늘어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줄여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뭐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부는 학습 부담을 많이 줄여야 돼요. 우리가 6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각 과목마다 막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담을 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일단 뭐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핵심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냥 혹시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까 막 이런 불안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 이거저거 끌어안고 공부하면 안 되고 버릴 거는 싹 버리고 또 교재도 많은 거 볼 필요 없어요. 교재 하나 딱 선택했으면 그것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즉 이제 버릴 거 다 버렸으니까 남은 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죠. 핵심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공부가 돼야 되죠. 양도 많이 줄이고 이것마저도 그냥 대충 정확히 공부를 안 해놓으면 뭐 공부 거의 안 한 거니까 그 핵심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공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 키워드 이걸 반복해서 숙달해가지고 문제 풀다가 어떤 특정 키워드가 딱 보이면 그 관련된 내용이 바로 생각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지. 곰곰이 생각했더니 간신히 생각났다. 그것도 알긴 아는 거죠. 그런데 한참 고민해서 생각나는 거는 시험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문제 풀 때는 생각 안 나고 집에 가다가 꼭 생각나요.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문제 한번 검토하다가 나중에 보면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찍었을까? 막 이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는 건데 틀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 풀다가 생각 안 난 거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최소화해서 핵심 내용만큼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이거를 확실하게 숙달해서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게끔 하셔야 이제 뭐 그러면 그 범위는 많이 줄고 그러니까 아는 걸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공부할 때 자신감이 자꾸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올해 무조건 다 합격한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절대 뭐 딴 거 볼 필요 없고 수업 열심히 쫓아오시고 그다음에 교재는 뭐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필수 요거 내 하나만 확실하게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수업을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은 뭐 이런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첫 수업이니까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인지 그 틀을 좀 먼저 정리를 하죠. 일단 국토개법의 체계를 먼저 정리해놨는데 공법은 총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 개발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이 너무 길어서 저는 정비법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네 번째로 건축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택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농지법까지 총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출제가 국토개법이 매년 12문제 나오고 도시개발법은 6개, 정비법 6개,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그리고 농지법 2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일단 법 중에서 농지법은 딱 2문제 나오니까 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농지법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맞아야 2문제고 농지법 1년 내에 공부 한 번도 안 했어도 다 틀려도 2문제예요. 그래서 그 2문제를 뭐 2문제 때문에 당당히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농지법은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8월 전까지는 제가 거의 농지법 수업 시간에 거의 안 다뤄요. 이제 나중에 보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온라인에는 이렇게 강의를 올려놓을 때가 있는데 적어도 한 5, 6월 이전까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거의 안 다룹니다. 그 이유가 여기 투자할 시간에 다른 걸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유리한 거지. 몇 문제 나오지도 않는 여기다가 투자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농지법도 나름대로 양이 꽤 많아요. 농지법이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 보전 이런 걸 다 담고 있다 보니까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지법을 완벽하게 샅샅이 공부해봐야 다 맞춰야 두 개고 근데 그걸 다 맞추지도 못해요. 그 농지법 양이 꽤 많다 보니까 그냥 확실하게 공부한다고 했는데 쉬운 거 하나는 뭐 맞추겠죠. 근데 어려운 문제를 꼭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한 문제를 맞춰요. 농지법 하나도 공부 안 해도 다 틀려도 2문제인데 공부 안 했는데 또 하나를 또 건져요. 중개사법이나 이런 법을 공부하다 보면 농지 관련된 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들었던 기억으로 공법에 농지법을 풀었는데 거기 또 하나 건져요. 그래서 농지법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하나 맞추고 농지법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하나 맞춥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게 농지법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농지법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하나는 어려워서 틀리고 하나는 실수해서 틀려버려요. 빵점 나온 거죠. 또 어떤 분은 농지법 거의 안 했는데 하나는 뭐 중개사법 이런 거 공부한 내용으로 풀었더니 하나 맞히고 또 하나는 찍어서 맞춰가지고 공부 전혀 안 하고 100점 나오고 그래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게 농지법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5, 6월 요때까지는 거의 수업 시간 안 다루고 한 8월쯤 가가지고 1시간 정도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 1시간이면 그냥 하나 건져요. 그래서 그 하나는 뭐 확실하게 딱 맞으니까 1시간 투자해서 딱 하나 건지면 되지. 뭐 많이 해봐야 뭐 2문제 다 맞추기 힘든 거니까 딱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당분간 농지법 수업이 안 다룬다고 왜 진도를 다 안 끝내주느냐 이렇게 가끔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뭐 지금 농지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일단 가볍게 보고 나머지 5개 법률이 골고루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국토개법이 12문제니까 가장 비중이 높죠. 출제 비중이 30%인데 근데 국토개법은 12문제 이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개법은 다른 법을 공부할 때 국토개법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12문제라도 실제 공부 비중은 50% 정도 비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이 잘 정리가 돼야만 그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이 법에서 연결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개법을 알아야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좀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을 공부하다 보면 국토개법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자꾸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다른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국토개법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고 심지어 이 공법 문제가 학계론에서도 나오고 또 세법 문제 풀다가도 공법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그중 대부분 내용이 다 국토개법 내용들이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토개법은 그 단지 12문제가 아니라 뭐 한 그 20문제 정도 되는 거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론 수업할 때는 제가 국토개법에다가 거의 한 반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8주를 수업하면 4주 정도는 국토개법. 좀 1월이나 이때는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제 다른 법률을 정리를 하는데 이것만 확실하게 되면 도시개발법 정비법 좀 편하게 정리가 되고 건축법 주택법 같은 거는 뭐 거의 암기상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국토개법 요걸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은 12개 중에서 최소 8개는 맞춘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법에서는 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뭐 건축법, 주택법 이런 데서 좀 어려운 걸 내면 그 누구도 못 풀어요. 뭐 수업 시간에 거의 다루지도 않은, 외울 수도 없는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뭐 어차피 못 풀게 되죠. 근데 국토개법은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내도 최소한 7개 정도는 좀 편안하게 다 나옵니다. 이번 33일 때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국토개법에서 한 7개 정도는 난이도 하나 중 이 정도 해당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다음에 한 5문제 정도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섞였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나오니까 좀 편하게 나오면 10문제 정도가 좀 쉽게 나오고 뭐 한두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고 그래서 그게 국토개법은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개법을 일단 잘하셔야 공법 공부가 좀 수월해지니까 당분간은 국토개법에 대해 좀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국토개법의 체계를 보면 법 이름이 국토에 관해서 계획을 정하고 계획대로 이용하기 위한 법인데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는 계획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이용하자는 거죠. 이때 말하는 계획이라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요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국토개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수립해서 도시군 관리계획대로 국토공간이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개법을 이해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뭔지를 먼저 잘 이해하셔야 국토개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요것만 놓고 먼저 좀 정리를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체계를 이해하려고 좀 줄여서 정리한 것이고 원래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을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교재는 4페이지 보시면 그 용어 중에 가로사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의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그래서 6가지 계획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 슬라이드에다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근데 교재에는 이 내용을 빼버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시험에서 이걸 빼고 속이거나 뭐 이걸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다가 이게 보이면 그냥 무시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시해버리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등에 관한 다음에 6가지 계획 이걸 말하는데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가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세 번째가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여섯 번째 입주기재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 그래서 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뭐 생산 용어들이 막 갑자기 막 나열돼서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이 국토개법의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개법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대로 이용하려고 이제 국토개법이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갈 겁니다. 막 기본적인 의미만 먼저 좀 간단하게 보면 일단 이 계획의 이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죠. 그러니까 국토 공간을 잘 이용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 국토 공간이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럼 국토에 관한 계획이니까 계획 명칭도 국토계획이나 또는 국토관리계획 뭐 이런 그 이름으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름이 전혀 엉뚱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자, 국토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광주가 다 다른데 그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계획 하나로 서울, 부산, 광주를 다 똑같이 관리하는 거는 현실에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토에 관한 계획이지만 그 계획을 각 도시마다 그 도시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라는 게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정할 때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계획을 각각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지역마다 이제 별도로 다 수립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만드는 도시군관리계획, 또 인천광역시에서 만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원시가 만드는 계획, 연천군에서 만드는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계획들이 지역별로 각각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 중에 특별시는 도시에 해당되죠. 시골이 아니라 도시. 광역시도 도시죠. 시도 도시죠. 근데 군은 도시가 아닌 거죠. 완전 시골 동네죠. 군 지역에 가면 뭐 인구가 15,000, 2만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걸 도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도시관리계획이 돼야 되는데 군 지역은 도시가 아니니까 여기다 군을 하나 더 붙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이제 계획을 부를 때 이름이 서로 달라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냥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인천광역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 뭐 수원시도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부르는데 연천군, 가평군 이런 군 지역에서 부를 때는 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이름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또 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합해서 부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계획을 각 이게 이제 국토공간 관련된 이런 계획들인데 이 계획을 도시와 군별로 이 계획들을 각각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된 건데 여기에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행정구역인데 행정구역 중에는 특별시, 광역시 말고 도라는 게 있고 시군 말고 또 구라는 게 있죠. 요 밑에는 더 읍면동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지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까라고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이 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 특광시군 왜 이렇게 된 건지를 행정구역 종류 이걸 보면서 먼저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죠. 근데 국가에서 모든 계획을 다 일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계획을 각각 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광역은 전국을 17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와 같은 그 행정구역이 있고 거기다 이제 자치권을 부여해서 자치단체가 된 거죠. 그다음에 광역시 6개가 있죠. 그다음에 도가 있고 뭐 경기도, 뭐 강원도 이런 도가 있고 그래서 가장 광역자치단체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특별시, 광역시, 도인데 도는 지역이 넓죠. 그리고 이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고 반면에 특별시나 광역시는 면적은 작죠. 도보다 훨씬 작죠. 근데 인구는 비슷한 거죠. 도의 인구나 특별시 인구나 광역시 인구나 인구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서울특별시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일단 특별시나 광역시가 그 도의 인구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 그 단위로 해서 그 광역자치단체로 일단 나눠진 겁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그 기초자치단체가 있게 되는데 그거 전에 광역자치단체 요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추가돼 있죠. 아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는 거 봤죠?
이것도 이제 광역자치단체 한 종류들인데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말하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는데 그 특별자치도는 원래는 경기도와 같은 도 아니에요. 근데 좀 제주도는 다른 도와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일단 뭐 면적도 좀 작고 인구도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그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다른 도의 경우에는 요 밑에 기초자치단체로 시와 군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 밑에는 구가 있고 도 밑에는 시와 군이 있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연천군 이 같은 시와 군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시에는 그 강남구 서초구와 같은 구가 있고 인천광역시에도 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있게 이제 광역자치단체 그 넓게 나눠졌다 이런 의미로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자치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기초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요 밑에는 더 이상의 자치단체가 없다는 의미로 이제 기초라고 해요. 그래서 시 밑에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이 동이 또 있죠. 그다음에 군에는 읍이나 명과 같은 행정구역이 있고 구 밑에 동 이렇게 행정구역이 또 나눠지긴 하지만 이 동은 자치단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읍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치단체 해당되는지는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았나 이거 생각하면 자치단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금방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할 때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다음에 그 서울시 의회 의원을 뽑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나 서초구청장을 또 선거를 통해서 뽑죠. 또 구의회가 또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건 자치단체가 되는데 동장을 지금까지 선거를 통해서 뽑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동장은 자치단체가 아닌 거예요. 자치단체 해당이 안 되면 아무 권한이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들은 그 국가에서 임명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이 사람들이 가지는 고유한 법적 권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섭 없이 장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들을 갖게 되는데 동장이나 읍장, 면장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임명된 사람이니까 시장이 동장을 임명했는데 동장이 시장 간섭 안 받고 막 그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집행하고 하면 당장 쫓겨나겠죠. 시장이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막 자르겠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동장, 읍장, 면장은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는 이렇게 종류가 기본은 특별시, 광역시, 도, 요 밑에 시, 군, 구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좀 특별한 이유가 제주도의 경우에는 밑에 시와 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경기도에는 시와 군이 있는데 제주도는 행정구역으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긴 하죠. 다만 그 두 가지는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이 아니라 제주도의사가 그냥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시장으로 돼 있지만 자치권이 없는 거죠. 법적 권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도의사가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도의사가 할 일을 제주도의사가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할 일을 제주도는 시장이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제주도의사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일이나 또는 도의사가 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다른 도와 다르게 구별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특별자치라는 말을 붙여서 특별자치도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원래는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데 인구 규모로 보면 세종시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로 보면 그 도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세종시는 처음부터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개발된 그 도시다 보니까 행정수도인데 도 밑에 두 개는 성격상 안 맞죠. 세종시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국가가 만들어서 도의사한테 승인받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이유로 그냥 처음부터 도하고 동급으로 독립을 시켜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특별하게 있는 건데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이거를 뭐 빼서 틀리게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광역자치단체 중에 특이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까지
그래서 가수 중에 이특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특이 아니라 삼특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세트로 묶어서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도 기본 세 가지가 있고 요 밑에 각각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또 시군구가 각각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책에는 뭐 그 교재에는 따로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책에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교재를 읽다 보면 시장이나 군수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럼 시장이나 군수가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도에 소속돼 있는 거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뭔가를 뭐 신청하거나 요청할 일이 있겠죠. 이때는 시장은 도의사한테 신청하고 군수는 도의사한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한테 신청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사람들을 합해가지고 또 지역은 시도라고 하고 그 장들을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있고 도에는 도지사가 있겠죠. 도지사라고 했을 때는 도에 있는 도지사 이것만 말한 거고 시도지사란 말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도지사의 이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지사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시도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도지사는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시장이나 군수는 시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도의사가 되겠죠. 시장, 군수만 나왔으니까 도의사에게. 반면에 구청장만 나왔을 때 구청장은 누구한테 신청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요청? 그때는 시도의사. 그러니까 딱 세 가지로만 이제 체계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장, 군수가 뭔가를 승인받을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이때는 도지사에게 승인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구청장이 뭘 신청해야 된다. 구청장이니까 누구한테 신청?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뭘 요청할 일이 있어? 그럼 이때는 누구한테? 이때는 시도지사에게. 그래서 광역과 기초의 관계가 딱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시장 군수만 나오면 도지사. 그다음에 구청장만 나왔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뭐 신청하게 되는 거고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다 있으면 이때는 시도의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근데 교재에서 하나 좀 참고적으로 보면 8페이지에 어, 9페이지를 보죠. 9페이지 보면 가로 7번에 광역도시계획 조정.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장군수가 그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을 신청하는데 시장군수니까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시장군수만 나오면 도지사. 딱 항상 요 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신청하게 된다. 그다음에 그 63페이지로 가보시면 63페이지 3절에 정비계획 정비구역 관련해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구청장 등 구청장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만 나왔으니까 누구한테 신청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신청을 한다. 구청장만 나오면 선거기관이 특별시, 광역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만 더 보죠. (42페이지로) 가보시면 42페이지 그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시장 가로 건너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요청을 한다?
시도지사에게. 그러니까 틀이 딱 계속 이 세 가지 틀 중에 하나로 반복되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만 나오면 도지사,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에게.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시도의사에게. 그래서 이 틀을 한번 딱 기억해 두시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관계 뭐 헷갈릴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종류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할 때 특별시, 광역시, 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시, 군, 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법에서는 예컨대 건축법상 건축 허가란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래요. 그 허가를 제한하는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시도의사가 제한하고. 그래서 항상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일, 기초가 하는 일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도에서는 계획을 수립 안 하고 시군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단위로 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도는 지역이 너무 넓은데 그 도 전체로 계획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정하는 거는 또 그 지역 실적이 안 맞죠. 경기도 안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저 끝에 연천부터 맨 밑에 평택까지 다양한 도시들이 있는데 경기도의사가 계획을 일률적으로 한 번에 정해가지고 그냥 경기도 전역에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공원 어떻게 할 건지, 용도적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에 정한다는 건 현실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군별로 수원은 수원대로, 성남은 성남대로, 용인은 용인대로, 또 부천은 부천대로 계획을 따로따로 각각 정하는 거예요. 군은 군대로 계획을 각각 정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계획이 정해지니까 이 체계상으로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 단위로 계획을 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 구는 지역이 너무 적어요. 왜냐면 이 특별시를 거의 뭐 20몇 개 이렇게 나눈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시군구가 같은 자치단체 종류긴 하지만 시와 구는 면적이 넓어요. 근데 구는 아주 조그맣죠. 근데 그 구 단위로 계획을 정해가지고 예컨대 서울특별시에 동작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송파구가 있는데 그 계획을 구마다 다 따로따로 정해가지고 동작구에서 결정하는 도로, 서초구에서 결정하는 도로, 강남구에서 결정하는 도로 이게 다 도로가 따로따로 결정되면 서울시내 도로가 완전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에서 계획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전체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도로 위치가 어딘지 규모가 몇 차선인지를 결정해야만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구에서는 적어도 국토개법에서는 하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뭐 도시군 관리계획이 됐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됐든 광역도시계획이 됐든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도 전체로 계획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계획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밑에가 없으니까 이제 직접 정하겠죠. 그래서 자치단체 종류는 이렇게 광역과 기초로 나눠져 있지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토개법을 수립하는 계획은 항상 요 지역 단위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국토개법에서 수립하는 항상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래서 그 지역 계획 수립 단위가 이걸 다 특별시, 광역시 부르려면 힘드니까 앞으로 수업 시간을 줄여가지고 특광시군이라고 줄여서 부를 겁니다. 두 개 무시하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됐든 도시군 기본계획이 됐든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는 특광시군 지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 의미에서도 보면 계획을 어느 지역에 대해서 특광 시군의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별로 계획을 각각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서울특별시가 만드는 계획, 인천광역시가 만드는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수원시 또는 성남시가 만드는 계획, 연천군, 가평군 이런 데서 만드는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와 같이 특광시군의 지역별로 계획을 정하는데 그 계획이 6가지가 있고 용어들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거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 보면 첫 번째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 그리고 2번에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목역이 있는데
여기는 끝에 보면 다 구역자가 붙어 있죠. 근데 이 구역이 토지 용도를 정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해가지고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종류가 개발자연구역이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순서를 좀 바꿔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죠. 그리고 시가바 조정구역까지 개도 수시죠. 그래서 용도구역 종류는 개도 수시 기본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그 개도 수시로 밥을 먹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용도구역은 개도 수시다라고 외워두시고, 근데 용도구역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6번에 입주기재 최소구역이라고 있죠. 이것도 용도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도 수시로 밥을 먹었는데 어디로 먹었다? 입으로 먹었겠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도 수시 입, 그래서 5가지가 현재 있는 겁니다. 저와 같이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이 있고,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입주기재 최소구 이렇게 있는데 그중 1번, 2번이 다 이제 용도와 관련된 계획들이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요거는 용도구역. 자,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라는 게 있고 용도구역이 있는데 지역, 지구, 구역인데 앞에 붙은 단어가 모두 용도죠. 용도라는 거는 쓰임새를 말하죠. 모든 물건에 다 쓰임새가 있죠. 근데 이 토지도 물건 중에 하나고 쓰임새를 갖게 되는데 부동산이 가지는 쓰임새의 특징은 다양하다는 게 특징이죠. 똑같은 토지 위에 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산림으로 보존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이 되죠. 또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뭐 호텔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건물을 고층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저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토지가 이용이 됩니다. 근데 다양하게 이용되는 거를 개인들한테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맡겨버리면 내 마음대로 이용되면서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난개발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용도를 정해서 정해진 용도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어디다 짓느냐, 공장은 어디다 짓느냐, 호텔은 어디다 짓느냐, 이게 이제 토지마다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역 또는 지구,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부동산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연속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은 다 개별적으로 독립해 있죠. 의자가 서로 따로따로 이미 독립돼 있고 뭐 책상이 다 독립적으로 있게 되는데 부동산은 다 연속해 있다 보니까 용도를 정하려면 토지를 먼저 이렇게 나누게 되죠. 범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어떤 용도다, 여기는 어떤 용도다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으로 나누거나 또는 지구 또는 구역으로 나눠서 그 나눠진 지역, 지구, 구역별로 쓰임새가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뭐 지역, 지구, 구역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기억할 때는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이건 지역, 그다음에 지구, 그다음에 구역.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서 기억하시면 좀 처음에 덜 헷갈리죠. 지역, 지구, 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 의미도 요거대로 통해요. 용도 지역이 가장 기본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관한 처음 제한을 하는 거.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에 관한 어떤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 내용도 그냥 단순한 제한을 해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뭔지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허용되는 최대 건폐율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용적률이 얼마인지, 가장 기본적인 요 제한을 통해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개발할 건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되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여기는 공업지역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용도를 정해두면 용도만 나눠놔도 아파트 지을 때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주거지역으로 가겠죠. 공장을 지을 때는 공업지역으로 갈 거고, 호텔을 지을 때는 상업지역으로 갈 거고, 녹지로 정해두면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주상공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녹지는 보존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토지 이용에 관해서 이런 거를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가 체계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외에도 관리할 게 많죠. 그 건축물의 형태를 어떻게 되느냐, 색채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리될 필요가 있죠. 뭐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컨대 한옥마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럼 거기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건축 양식이 한옥 위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옥은 안 짓고 뭐 일반 뭐 그냥 업무용 빌딩이나 잔뜩 줘놓으면 한옥마을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지역은 특별히 건축물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건축물의 색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관리할 필요가 생기는데, 용도 지역을 통해서는 그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용도 지역에 의한 요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그 경관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도모하려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도 구역은 요 지역 지구에 의한 이 제한을 다시 강화 완화해서 특별한 목적들, 시가지가 확산을 막거나 또는 토지 이용을 단계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지정하는 건데, 이제 단어가 지역, 지구, 구역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쓸 때는 좀 구별해서 씁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구별해서 써요. 보통 이제 지역이란 말은 유럽 지역이라 불러요, 유럽 지구라 불러, 유럽 지역,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 이렇게 부르죠. 그럴 때는 지역이란 말을 쓰는데, 지역은 보통 이렇게 전체를 평면적으로 나눠가지고 부를 때, 그때는 이제 지역이란 말을 보통 쓰게 돼요. 근데 지구나 구역은 요 중에 일부를 지칭할 때 지구 또는 구역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근데 중동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예요, 지역이에요? 그때는 또 지구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을 따로 지칭할 때 지구. 근데 구역은 언제 쓰냐면 특별한 목적으로 정한 거. 근데 주차반을 목적으로 정한 거를 주차 구역이라 불러요, 주차 지구라 불러? 그때는 또 구역이라 부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거 다르게 쓰죠. 용도 지역은 전국의 토지를 평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전국의 토지를 평면적으로 나눠서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적이고 공업적이고 녹지다기 정하는 게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구는 그 중에 요 지역에 특별히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경관 보호를 위해서 따로 여기다가 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녹지 지역인데 여기는 특별히 개발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목적이 특정돼 있죠. 개발 못하게 하겠다. 이럴 때 따로 이 중에 일부를 개발 제한 구역, 보통 이제 그린 벨트라고 하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또 지정해서 용도 지역에 의한 제한을 보다 더 강화하거나 완화를 정하게 돼요. 여기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인데 지금 의미가 아직 뭐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조금 요것만 갖고는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고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는데, 용도 지역이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을 처음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에 의한 이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는 게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 의한 이 제한을 다시 강화 완화해서 특별한 목적들을 도모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 속일 때는 용도 지역은 용도 지구를 강화 또는 완화했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용도 지역은 다른 걸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제한된 거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는 용도 구역이 아니라 지역에 의한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은 지역 또는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고.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의 의미는 그냥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용어 문제는 쉽게 풀려요.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이와 같이 세 개 모두 토지 쓰임새를 정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쓰임새를 정하려고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그걸 지정을 하는 거죠. 어디가 주거지역이다, 어디가 상업지역이다라고 지정하는 거, 또는 이미 지정된 거를 변경하는 거. 이게 이제 도시관리를 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용도가 나눠지면서 개발될 건 개발되고 보존할 것은 보존이 되죠. 개발되다 보면 그 도로가 필요해지고 공원이 필요해지고 상수도, 하수가 필요해지죠. 그럼 그 필요한 시설을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규모대로 설치해야지,
도로가 필요하다고 아무데나 막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를 할 거냐, 미리 계획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기반시설을 설치해가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면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해야 되죠. 좀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면 시가지나 또는 어떤 단지 이거를 조성하는 사업, 그래서 뭐 판교 신도시라든지 또는 파주 신도시라든지 뭐 신도시 같은 거를 새로 조성하는 거, 또는 뭐 주거단지, 생태문화 단지 등을 조성하는 요 사업. 그게 이제 한마디로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구가 막 늘다 보면 기존의 시가지 갖고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새로운 시가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를 개발할 거냐, 어느 정도 규모로 개발할 거냐 미리 정할 필요가 생기죠. 그걸 정하는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정비라는 거는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있는 걸 고치는 거예요? 있는 거 고치는 거. 새로 만드는 건 조성한다고 하는 거고, 있는 걸 고치는 걸 정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대표적으로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이런 사업들,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이죠. 그럼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정비할 건지, 어느 규모로 정비할 건지 미리 계획을 정할 필요가 생기죠. 그게 또 도시군관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거, 이 구역 안에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상세히 정하는 계획이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계획 자체가 단순해요. 그냥 도면 펼쳐놓고 경계를 정해서 여기는 주거다, 여기 상업이다, 공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만 하면 끝나요. 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은 어디다, 이걸 정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 구역 안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그다음에 토지가 어떻게 구획이 되는지, 이 구획된 토지 안에 허용되는 건물이 여기는 뭐 아파트고, 여기는 업무시설, 여기는 문화밀집회, 이런 거를 필지별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정합니다. 이런 거 외에도 요 업무시설인데 건물의 규모가 얼마인지, 뭐 건폐율 한도가 얼마인지, 용적률 한도가 얼마인지를 개별 필지마다 다 따로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또 필요하면 건축물의 형태를 어떻게 하는지, 색채를 어떻게 하는지, 지붕이나 간판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담장의 모양 어떻게 할 거지,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정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상세히 정하는 계획이다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상세한 계획을 또 정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입주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입지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규제를 푼 거죠. 규제를 완화해서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뭐 정비를 촉진하거나 또는 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거나, 그러니까 특별하게 개발을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요거는 2024년까지만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용도 구역이니까 여기 있어야 될 거를 곧 없어질 거니까 6번에다 따로 놔뒀다가 이제 2024년 이후에는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올해 삭제됐으면 공부 안 하는데 하필 내년에 삭제돼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주규제 최소구역까지 용도구역 중에 하나로서 여기까지가 도시군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은 이 도시군관리 이 6개 이거를 공부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최대한 단순하게 일단 설명을 했는데, 이 전체 틀을 봐야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줄여서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금방 봤던 6개가,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가 용도구역, 종류는 계도, 수시, 입.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 제가 이제 앞으로 하도 많은 계획들을 보니까 계획 내용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어차피 못 외워. 그 외울 수도 없는 걸 외워봐야 그 계획의 내용을 모르면 어차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굳이 계획 내용 외울 필요가 없는데, 도시군 관리 내용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6개. 왜냐면 국토개법 전부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국토개법 체계가 딱 쓰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이 정도로라도 해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이고 국토개법은 이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용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을 잘 만들려고 수립하는 이 계획들,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 그리고 이 계획의 구체적 내용들, 그리고 이 정해진 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개발행 효과에 관한 사항과 사업에 관한 사항, 이게 국토계획 전체 내용이에요. 일단 이 계획 하나하나가 현실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방향을 먼저 잡고 그 방향에 따라 계획이 나와야지. 도로가 필요하다고 아무데나 막 설치했다가 그걸 나중에 위치를 바꾸거나 규모를 바꾸려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정해야 되니까 먼저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두 가지 계획으로 잡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이 도시라는 말 자체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 근데 광역이니까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 시군을 대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라는 건 서로 연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한 지역과 계속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수원시가 있고 옆에 성남시가 있는데 수원시에서 결정하는 도로는 이렇게 돼 있고 성남시가 결정하는 도로는 연결도 안 되고 폭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결정될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지역 간에 교통 문제가 생기죠. 산이 수원시와 성남시에 걸쳐가지고 산이 있었는데 수원시에서는 여기를 산을 깎아서 개발해버리고 성남시 이걸 보존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되는 건지 보존되는 건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지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게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한마디로 옆 동네도 봐가면서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은 이 도시군이라는 말 자체가 특광시군을 말한다 그랬죠. 그 특광시군의 기본을 정하는 계획,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이런 걸 이제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을 구체화해서 이 계획들이 정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이 이런 수단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건데 실행 수단에는 이제 사업을 통해서 실행되는 계획들이 있어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결정되면 도로가 어딘지 공원이 어딘지가 결정되는데 계획을 결정했다는 거는 도로가 현재 있다는 거예요? 도로를 앞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계획만 정해두면 도도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그 도로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죠. 그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정해지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정해지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각각 실행이 돼요. 근데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를 정하면 시행자가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시행자만 잘 정하면 시행자가 이제 법에 따라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입주기재, 최소구역 이런 내용들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토지 이용에 관해서 제한을 한 거예요. 아까 주거지역으로 정해지면 주거지역 안에서 공장이나 호텔 같은 걸 못 짓게 되죠. 토지용이 제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입주기재, 최소구역도 토지 이용에 관해서 제한이 된 거예요. 다만 차이는 지역, 지구, 구역 제한들은 제한 내용들이 다 법을 통해서 정해지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입주기재, 최소구역 안에서는 제한 내용이 계획을 통해서 정해지게 돼요. 계획을 통해서 정하든 법을 통해서 제한 내용이 정해졌든 요대로 토지가 이용이 돼야 되죠. 주거지역이니까 공장 지면 안 되고 호텔 지면 안 되는데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죠. 그래서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하지 않도록 하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처벌하면 되죠. 위반하는 사람 잡아다가 징역 보내고 벌금 부과하고 이러면 징역 가는 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이제 그 처벌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게 처벌은 항상 사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이런 것도 적용되고 그러니까 잘못을 한 번 했는데 그거를 근거로 막 두 번, 세 번 처벌하면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 일사부재리가 일상생활은 또 잘 안 돼. 집에서 애가 막 뭘 잘못했는데 한 번 잘못했으니까 혼내는 것도 한 번만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딱 혼내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한번 혼내놓고 다음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덜 혼낸 것 같아. 그래서 불러다 어제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한번 또 혼내고, 나중에 그 생각이 또 나면 또 혼내고, 나중에 기분 살짝 나쁘면 또 혼내고, 막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가면서 계속 혼내는데, 그러면 이게 처벌로 소효과가 거의 없게 되죠. 이제 나중에는 자꾸 혼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건지, 엄마가 기분 나빠서 혼내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사부재라는 게 보통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처벌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리고 또 부동산은 특징 중에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특징도 있지만 비가역성 이런 특징도 있죠. 그러니까 되돌리는 게 가능하지가 아니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개발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봐야 이미 다 훼손된 거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고 있는 게 허가입니다. 개발 행위를 할 때 내 맘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해서 허가 신청한 내용이 이 내용들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러니까 허가만 잘해주면 계획대로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해가지고 두 가지 구역이 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토개법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틀 하나만 잘 정리를 하시면 국토개법 목차도 그냥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목차 한번 좀 훑어보고 좀 잠깐 쉬죠. 일단 목차 좀 보겠습니다. 교재 먼저 4페이지 가면 1절에 총설이 있죠. 이대로 이렇게 일단 국토개법에 1절에 총설 용어 같은 게 좀 정리가 돼 있고, 뭐 용어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가 다 요 순서대로 이제 교재가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이건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교재도 다 이 순서입니다. 현재 그 총설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뭐겠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7번에 보면 2절 광역도시 나오죠. 그 2절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3절은 뭐가 나오겠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겠죠. 교재는 9페이지. 3절에 도시군 기본계획. 4절은 도시군 관리계획 이 내용이 4절에 나오겠죠. 교재는 11페이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2절, 3절, 4절까지는 중요한 이 세 가지 계획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여기도 보면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일단 두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계획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수립하느냐 이런 사항을 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5절부터는 이 계획의 구체적 내용들. 그중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내용이 5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재는 14페이지에 5절 내용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1번은 지역지구, 구역제가 비구역이 되어 있고, 5절에 2번 내용이 용도지역, 3번 내용은 용도지구 나오겠죠. 4번은 용도구역까지 그 목차가 뭐 세부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용도구역 때문에 나올 내용은 기반인설에 관한 사항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반인설이 결정되고 나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반인설에 관한 이 내용과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목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제목으로 교재는 23페이지에 6절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7절 내용은 여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국토개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요 사업을 같이 국토개법에 포함시키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만 따로 빼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정해둔 거고, 정비사업에 관한 걸 따로 빼가지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으로 따로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국토개법에서 파생됐구나
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토개발에서 공부한 내용이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법으로 가버렸고, 그럼 7절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교재는 29페이지에 7절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그다음에 입주기재 세수구역에 관한 사항은 용도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5절에 4번에 이제 용도 구역 파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계획 내용들을 쭉 서술한 거고, 남은 거는 개발행위 허가 남았죠. 요거는 이제 다른 법으로 가버렸고, 요거는 6절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남은 거는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요 부분이 8절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재는 32페이지에 8절의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그 내용 중에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사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여기 하나 추가되는 게 성장관리계획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기타 사항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개법 내용은 실제 그 기본서 내용 엄청나게 두꺼운데 그걸 최대한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뭐 30페이지 정도 조금 살짝 넘게 해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요 안에서 매년 12문제가 나오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는 거 한두 개밖에 안 돼요. 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지 외우는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틀을 알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이해가 돼야 되고 필요한 사항은 암기까지가 돼야 문제가 정확히 풀립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법은 체계도 좀 잘 잡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은 암기까지가 돼야 문제가 정확히 풀려요. 근데 여기까지 공부되면 80%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개 법만 확실하게 딱 잡으면 공부는 이미 80%가 다 된 거예요. 왜냐면 남은 이 세 개 법은 체계적으로 그 공부할 사항이 없어요. 건축법의 전체 틀이 어떤 거냐, 주택법의 전체 틀이 어떤 거냐 알 필요 없어요. 이해는 할 것도 없어.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법이 외운 대로 풀려요. 주택법도 외운 대로 풀리고. 안 풀리면 내가 못 외운 거고, 문제가 풀린 거는 외워서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쉽죠. 앞에는 이 틀도 봐야 되고 내용도 참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해도 좀 까다로운데 잘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외울 것도 외우고 이래야 이제 문제가 풀리는데, 나머지 세 개 보면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뭐 당분간 여기는 뭐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외우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은 10월 달에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외운 게 10월 달에 생각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서 외우면 되니까 이거 뭐 천천히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냥 그 처음 외우는 거하고 한 번 외운 걸 까먹었다 다시 외우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는 지금부터 한 번씩 외워뒀다가 까먹더라도 나중에 또 보고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쭉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막판에 수월하게 외워지니까 미리 정리를 하는 것뿐이지 요 뒤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요 세 개 법을 어떻게 잘 잡느냐, 이게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요 앞부분 여기 이제 관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국토개법 요 파트만 가지고 4주 정도로 수업을 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4주 동안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공법의 전체 틀을 좀 간단하게 봤고 좀 쉬었다가 이제 1절부터 용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